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연대 덕분에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백신 접종 준비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 등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검역 인력이 285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군, 경찰, 소방청 등에서 많은 인력을 파견해서 돕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그 인력은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한 지금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경우만 별도 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위 3개 나라 이외에도 총 18개국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3개국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질병청에서 방역 당국에서 해외 상황을 철저하게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입국 제한도 시키고 또 특정하게 이런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위험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이제 변이가 더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역 인력 확충과 입국자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총리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백신 확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원래 이제 목적 예비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백신 원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이제 사업을 확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의 경우에는 작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백신이 아직 나오기 이전이죠. 그래 언제 나올지도 불명확하고 해서 목적 예비비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백신이 언제 나와서 백신이 활용될 거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백신과 관련한 정책은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백신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백신의 경우에 이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늦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때 그리고 양도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넘치면 또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서두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양도 좀 늘렸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조금은 앞당기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양을 증량하는 노력도 해서 현재는 아마 우리도 금년 9월 말 정도면 70%의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끝내고 그러면 그 한 2개월 후인 11월쯤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별 무리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년 3개월 동안 독감 백신을 약 1,500만에서 1,800만 명에게 접종을 해왔던 경험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개 접종센터를 결합하면 접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백신 구인난 상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원래 백신과 관련된 주무부처는 질병관리청입니다. 그렇지만은 복지부나 기재부나 또 저도 직접 나서서 백신의 그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보고 또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접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K 방역 시즌 1이었다면 이제는 시즌 2가 됐다. 이제는 어떻게 백신을 아주 잘 무리 없이 공급하고 또 그걸 접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에는 그 백신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들어오면 이제 우선순위는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하고 또 질병청이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리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 접종률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백신의 유통, 접종 후 이상 반응, 또 돌발 변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각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그 백신 유통과 돌발 변수 등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그 코로나 백신 유통의 안전한 공급을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백신 운송 중에 실시간으로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배송 경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과정에 걸친 민관 군경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상 악화로 인한 폭설, 폭우, 수송 차량 고장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대응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께서 예방 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이상 반응 예방 및 응급 대응을 위해서 철저히 의료인들에 대한 철저하게 예진을 하고 접종 후에 한 30분 정도 관찰을 한다든지 또 의료인의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상 반응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투명한 인과성 판단을 실시하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지난해 독감 백신 상온 유통 등 국민 불안으로 접종률이 9.1%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45,295명분의 백신이 폐기됐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반복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 접종 순위를 변경한다는 등 플랜 B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 현재 그 식약처에서는 그 사전 검토 전담팀을 운영하고 3중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최종 허가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식약처에서 최종 허가 심사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요.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검토,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랜 B까지 포함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K방역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8.9%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 사망하신 분이 11분이나 계십니다. 총리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네, 작년 8월 26일 밤 11시 23분 부산에서 음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한 번만 어떻게 병원이 환자를 못 봤나 이러면서 3시간 동안 14개 병원을 절박하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19분 환자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총리님,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파업 때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의대생에게는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까지 2차례에 걸쳐 시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재시험의 기회를 줬습니다. 원칙 없는 국가시험 운영이자 특정 직역의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의료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2,700명의 의료 인력을 현장으로부터 1년 동안 떠나 있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의정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 7번 정도 협의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아직 좀 잘 안 풀리고는 있지만 아무튼 활발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치를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두 번째는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집에서 3, 4일 쉬자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제1수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될까 두려워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까지 5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가 지난 1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총리께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찬성하시죠? 예,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시 최대 쟁점은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 8천억에서 1조 8천억 정도로 추정되는 상병수당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20% 국가 지원의 정상화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조 5,800억 정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국민 건강보험 쪽에서 염출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노사 협의를 통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말하자면 노사와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의료보험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국민께 이 보험 혜택을 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넓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문재인 케어를 지속해야 될 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병수당을 추가로 도입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꼭 그 도입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IMF 외환위기 때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고 또 사실은 일부 약속도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넘어오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좋은 정책들도 있지만 상병수당제 도입은 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인천에서 형제가 화재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중증장애인 고립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예, 참 그 인천 그 사태는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었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돌봄 문제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어려운 계층,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족들에게만 이렇게 맡겨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제정하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거, 보건의료, 요양, 정신건강 등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통합과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네, 장관님,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검찰 수사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별장 성폭력 사건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입니다. 육안으로도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별장 성폭력 사건의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검찰의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 조사는 14번을 했는데 검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께서 검찰 못 믿겠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관님,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 수사 검사들의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뒤에서부터 얘기 말씀을 드리면 항소심에서 13차례의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금 정춘숙 의원님 지적처럼 부실했거나 또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과 관련된 그 긴급 출금과 관련된 소위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역시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는 보장돼야 되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하는 절차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춘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과거의 출금 사태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에서의 부실 수사, 그것이 이어져서 검찰에서 1차, 2차 무혐의 했을 때 온 국민의 눈에는 아까 존경하는 정 의원님 띄웠던 동영상에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 국민의 눈에는 모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눈 감았던 수사팀, 검찰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균형이 맞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경찰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 위장수사 법제화 준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현재 수사 개시를 할 때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사전 영장 발부를 받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위장수사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사전 영장 발급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장 잠입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FBI 지부장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FBI 본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뭐 저는 수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도는 도입했는데 뭐이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제도가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 도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이게 가능하도록 뭐 영장까지 받으면 언제 하세월에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급 관서의 그 동의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매우 분절적입니다. 경찰청은 특수수사본부가 한시적인 조직이고요. 방심위는 심의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여가부는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기 어려운데요. 우리도 신고 접수부터 국제 공조까지 하고 있는 영국의 아동 착취 온라인 보호센터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에 그 N번방 사태 대책을 논의하면서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적절치 않은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제거하게 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그걸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공감을 해서 그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거에 대한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제재를 가할 경우에 처벌 수위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이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의 강화와 공동체의 사회 연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건강과 보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차원의 연대로 만드는 사회적 방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